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하늘은 드높고 말은 살이 찐다. 식욕도 좋아지고 역시 가을은 살찌기 쉬운 계절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가스 좋아하십니까? 옛날에는 아주 특별한 날 경양식집에 가서 칼질하면서 먹던 게 이 돈가스인데, 이 돈가스는 유럽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만들어진 새로운 스타일의 음식이랍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로 건너와서는 우리만의 스타일로도 또 좀 변하기도 했고요.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돈가스에 얽힌 재밌는 역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죠. 특히 투기 세력까지 가세해서 희귀금속들, 희토류들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 희귀금속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도 그래서 이 원자재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라는 책을 통해서 원자재 시장을 둘러싼 세계의 여러 갈등과 변수들 공부해 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외식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끄는 아이템이 몇 가지 있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돈가스인데요. 돈가스 집들은 늘 꾸준히 생기기도 하고 집집마다 다 비법도 다양하고 꾸준히 인기 메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돈가스가 알고 보면 일본의 근대 개혁인 메이지 유신 당시에 그때 태어난 음식이라고 하죠.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이 돈가스에 얽힌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돈가스 좋아하시죠, 기자님도? 저야 뭐 모든 음식이 다 맛있죠. 그 같은 연배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80년도 후반, 9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경양식 집에 가면 돈가스는 비싼 음식이었어요. 경양식 집이 이제 요즘엔 뭔지도 모를걸요. 경양식이 뭡니까? 경양식 말 그대로 일본식 일품 서양 요리, 돈가스, 함박 스테이크 이런 식으로 비후가스.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서울역 구청사, 그 지금은 그 철도 박물관인가 돼 있죠. 그 2층에 올라가면 그릴리라는 경양식 집이 있었거든요. 네. 그 1925년도에 경성역이 문연 때부터 쭉 영업을 했던 집인데 거기 돈가스가 맛있었어요. 거기서 수프가 나오는데 수프를 스푼으로 내 몸에서 바깥으로 안 밀고 몸 안쪽으로 밀면 웨이터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디로 밀어 먹든 빨대로 마시든 그게 뭐라고. 빨대는 그게. 수프를. 네. 아니 그게 뭐라고. 그렇죠. 먹어도 되죠. 네. 총각김치를 젓가락으로 집어 먹든 포크로 찔러 먹든 맞습니다. 손으로 들어 먹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제가 큰 선입견을 갖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수프 먹을 때마다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서 바깥으로 밀라고 그래서. 그거 몸 밖으로 밀어 먹어야 되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돈가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돈가스는 일본 음식이죠? 일단 그 원래 그 오리진은, 그러니까 오늘은 그 음식 얘기이기 때문에 정설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네. 돈가스가 원래는 그 오스트리아의 슈니첼, 그 영국의 컷렛에서 왔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한 설인데, 즉 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음식학자들도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리 그것이 원류가 이제 유럽이든지 다른 나라라고 하더라도 한 지역에서 한 민족과 100년 이상 함께하면은 그 나라 음식으로 봐야 된다. 그거다. 그리고 서양 음식이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한 100년 넘었으면은 그러면 그냥 쳐준다. 가족으로 쳐준다. 돈가스. 이게 일단은 일본어에서 나온 건 맞긴 맞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국립국어원에서 이걸 순화하자 하고 해서 그 하나 새로운 표현을 낸 게 있는데, 돼지고기 너비튀김이거든요. 돼지고기 너비튀김이라고 부르자. 돈가스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 분식집 가가지고 이모님 돼지고기 너비튀김 치즈로요.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돈가스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보려면은 1868년에 일본 메이지 유신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아시다시피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메이지 일왕이죠. 그 신정부가 모든 걸 다 서양과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기술력은 따라잡았어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서양을 극복할 수가 없을까라고 보다가 그 중에 한 이유를 체력으로 봤거든요. 덩치를 봐라. 지금 구로훈의 그 페리 제독이죠. 네. 타고 온 저 미국인들의 덩치를 봐라. 우리 일본인들의 덩치를 봐라. 이 덩치 차이와 체력 차이는 우리가 육식을 안 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일본은 1200년 동안 육식 금지 국가였어요. 귀에서 못 먹은 게 아니라
아예 먹지 말아라. 675년에 그 덴무 일왕이 불교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네. 육식을 금지를 시켜가지고 1200년 동안 육식을 금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1872년에 이제 일본 메이지 일왕이 예. 자, 우리도 이제 서양인들과 똑같은 체력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고기를 먹는다. 라고 선포를 했지만 익숙하지 않잖아요. 1200년 동안 고기를 안 먹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아들이 고기를 먹었다고 엄마가 아들과 의절하는 일도 있고 그 1872년에 일본 메이지 일왕이 지금부터 모든 국민들은 다 고기를 먹어라 라고 이 칙령을 발표한 이후에 네. 왕궁에 자객이 들었어요. 불교계에서. 왜요? 네? 살생을 금지해야 되는데 허용한 일왕을 가만 놔둘 수가 없다. 아하. 일본 정부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반발이 심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기에 대한 거부감을 없앨 수 있을까 네. 하다가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은 독일, 오스트리아의 슈니첼 그리고 영국의 커틀렛인데 이건 일반 기본적으로 얇게 점인 그 썬 쇠고기를 네. 빵가루 묻혀가지고 버터에 튀기는 거잖아요. 네. 겉으로 봐서는 고기가 안 보여요. 그렇죠. 빵가루에 빵가루가 묻혔으니까. 보이니까. 예. 저거를 활용해 보자 해가지고 일단 영국에서 수입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인데. 야, 그러고 보니까 고기로 만든 요리 중에 네. 고기가 눈에 안 띄는 게 쉽지 않네요. 더 보이려고 하죠. 고기니까. 그렇죠. 이게 툭불툭 이게 안심이라고. 아하. 그래서. 그래가지고 일본인들이 봤을 때 이 고기가 안 보인다. 아하. 조금 더 발전을 시킨 거예요. 이왕이면 조금 더 빵가루를 더 붙여가지고 두껍게 만들자. 아예 고기가 안 보이도록 해서 만들어진 게 일본식 이 커틀렛인데 네.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슈니첼보다는 영국에서 갖고 온 커틀렛을 이름을 붙이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포크 커틀렛이라고 네. 했다고 해요. 야, 근데 그게 돈가스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해봐요 어디. 근데 커틀렛을 일본어 잘하시죠, 이 기자님? 잘 못합니다. 커틀렛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요. 네. 커틀렛인데 자꾸 가스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스레스. 그래서 포크 가스레스 하다가 아예 이제 일본어도 이제 돼지고기가 돈이니까 돈코츠 라면 같이 돈 가스레스 하다가 뒤에 있는 레스 떼버리고 돈가스 그렇게 해서 라고 해서 돈가스라는 일본만의 커틀렛 요리가 탄생을 했다. 그렇게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게 또 그거예요. 일본 나베 요리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고기를 네. 너희들이 먹는 미소시루 같은 장국에 집어넣고 끓여 먹어라 해서 만든 것이 이제 규나베 같은 일본 전골 요리가 그때 탄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 고급 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돈가스? 처음에는 고급 음식이 아니었죠. 국민 보편적으로 먹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약간 뭐랄까 이제 그 고급 음식이 된 것이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계기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그 돈가스가 상륙했던 것이 1925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서울역 구청사 경성역이 문 열고 2층에 가면 그릴이라고 경양식집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처음으로 이 돈가스레스라는 음식이 소개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1929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문 연 미츠코시 백화점. 지금 어딘지 아세요? 화신백화점 자리 지금 국세청 있는 화신백화점이 지금 신세계 본점. 신세계 거기 한국은행 맞은편에. 맞아요. 거기 맨 꼭대기층에 그때도 약간 식당가가 형성돼가지고 거기 돈가스 집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신백화점도 문 열고 똑같이 맨 꼭대기층에 식당가가 열면서 돈가스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른바 고급 음식이었네요. 우리나라에서 고급 음식이었었죠. 근데 아까 그 메이지 유신 말 나온 김에 그 메이지 유신이 왜 발생했는지 이 기자님 아시죠? 그게 저한테 말을 안 하고 했던 일이라서 정확히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직접 못 들으셨다고? 저도 잘 못 들었어요. 그럼 왜 그랬대요? 왜 그랬대? 메이지 유신은. 에도 막부가 260년간 그 일본을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도쿄인 에도에 이제 막부를 설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260년 동안 사무라이 정권인데 전쟁이 없는 거예요. 참 그것도 고민이네요. 칼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이제 뭘 했냐면 특히 이제 에도 막부 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이 된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영주, 번주 밑에서 서류 같은 거 처리해주고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 같이 띵동 나카무라 손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출생신고하러 왔습니다. 하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칼 쓸 일이 없네요. 칼 쓸 일이 없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에도 막부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1853년도에 Hi, Japanese, how are you? 페리 제독이 개항을 요구하면서 일본에 들어와서 강제 개항을 시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등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인플레가 발생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니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무라이도 그때는 상급 사무라이가 있었고 하급 사무라이가 있었거든요. 예. 하급 사무라이들이 월급도 안 오르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가장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과거 시험 같이 시험 보고 너희는 상급 사무라이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일본에는 과거 제도가 없었고 종신 이 신분 제도였거든요. 그럼 계급이 계속 죽을 때까지 세습이에요. 아하. 아버지가 하급 사무라이면 예. 나도 하급 사무라이, 내 아들도 하급 사무라이. 아, 처음부터 시작하는 계급이 달랐군요. 그게 이 기자님도 코로나 이전에 일본 많이 가셨겠지만 가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머머 이 소바집이 5대째 소바집이래. 아빠도 네. 소바, 할아버지도 소바. 네. 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을까 노포가. 근데 그게 보면 참 슬픈 얘기인 게 뭐냐면 아버지가 소바집 하면 난 소바집 해야 돼요. 우리 아들도 소바집 해야 되고. 어허. 이 전통을 이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일본 정치기가 이해가 되는 게 네. 아니 일본 자민당이 한 60년 동안 그 집권을 하면서 아버지 정치인, 할아버지 정치인, 세습 정치인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이상하죠. 큰일 나죠.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왜 저걸 가만 보고 넘어가냐. 아. 근데 일본인들은 정치하는 집안은 따로 있고 소바집 하는 집안은 따로 있고 사무라이 하는 집안은 따로 있다. 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 사무라이들이 너무너무 이 먹을 게 없게 힘드니까 에도 막부 말기에 야 우리 안 되겠다. 들고 일어나자. 월급 없으니까 저 부족하니까. 왜? 이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예. 한번 들고 일어나자. 해서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1830년 그 조슈번이라고 지금이 야마구치현이거든요. 시모노세키에 있는. 예. 거기에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이 태어났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 강점기와 뭐 정한론 등등등은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요시다 쇼인도 아버지가 하급 사무라이거든요. 당연히 네. 자기도 하급 사무라이죠. 예. 페리 제독에 의해서 미국 페리 제독에 의해서 강제 개항을 당한 저 에도 막부 무능한 에도 막부 우리가 무력으로 뒤집어 엎자라고 하면서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정한론이라고 들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정한론. 원래 조선과 만주와 시베리아 이쪽은 우리 일본의 영토였다. 영토를 확보한 다음에 힘을 길러가지고 이 서방 외세와 맞서 싸우자라는 정한론을 만든 다음에 예. 지금의 이 야마구치현이죠. 거기에 쇼카 손주쿠라는 나름 학원 하나 만들거든요. 내가 후학들을 길러가지고 나의 정신을 잃을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당시 조슈번에 있던 그 수많은 하급 사무라이들이 몰려들어요. 이 에도 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란 세력이잖아요. 뭉쳐 다니니까. 우리를 예. 뒤집어 엎자니까. 예. 그래가지고 갈등을 겪다가 결국에는 요시다 쇼이는 1859년에 29살 나이에 에도 막부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요. 어허. 예. 그때 죽을 때 했던 마지막 유언이 이거였거든요. 야마토 다마시 일본의 혼이여. 이건데 2차 대전 관련된 영화를 보시면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지만 가미가제 특공대나 그 오키나와에서 옥수회를 하던 그 일본 군들이 마지막 돌격 하면서 돌격 구호가 야마토 다마시 하고 돌격을 해요. 일본의 혼. 네. 이게 요시다 쇼인이 했던 말인데 요시다 쇼인의 그런 정신을 제자들은 이어받았어요. 네. 비록 우리 스승은 돌아가셨어도 우리 이런 개혁 정신만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에도 막부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일본을 만들자 해서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요시다 쇼인의
최고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강점 초반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조슈번 출신들이에요. 네. 직간접적으로 요시다 쇼인의 영향을 받았던 명성황후시에 했던 미우라 공사 네. 조슈번 출신. 그리고 일대 총독이자 2대 총감이죠. 데라우치 총독. 네. 조슈번 출신. 이런 식으로. 그 조슈번이라고 하는 게 그 지역이죠, 그 지역. 그래서 지금 시모노세키가 있는 야마구치현인데 우리로 치면 상주 출신, 뭐 오산 출신 이렇게. 하필이면 그 지역을 말씀하신 이유라도 아니 그냥 뭐 떠오르는 고향이 거기신 뭐 강릉 출신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조슈번이 지금의 야마구치현인데 예. 그 한 몇 년 전에 한때 그 화제가 됐던 그 일본 회의의 진실이라고 일본 극우파의 산실이 야마구치현이거든요. 네. 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그 지역구도 야마구치현이에요 지금. 아베 총리 전 총리 얘기 나온 김에 아베 전 총리가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정신적 스승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지금도 그 야마구치현 가면 하기라는 그런 항구 마을이 있는데 예. 거기 가면은 요시다 쇼인의 동상이 서 있어요. 한반도를 딱 바라보면서 노려보고 있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거기 가시면. 어쨌든 이런 그런 그 요시다 쇼인의 그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의 야마토 다마시를 현실화시키자 해서 뒤집어 엎은 것이 이제 메이지 유신이다. 그 메이지 유신 때문에 탄생한 것이 돈가스다. 그리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그래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나니 체력을 좀 길러야 돼서 그렇죠. 그래서 돈가스를 발명해서 먹였다. 이왕 말씀드린 김에 예. 우리가 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하지만 왜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하세요. A급 전범 이 정도로 넘어가. 물론 A급 전범이 합사가 돼 있는 것도 맞긴 맞지만 네. 야스쿠니 신사를 맨 처음 만든 게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예. 자기의 스승인 요시다 쇼인을 기리기 위해서 도쿄의 조슈 신사라고 만들었어요. 자기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네, 사당을.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메이지 유신을 성공한 다음에 이제 신일본이 만들어진 후에 너무 지역색이 있잖아요. 이름 자체가 조슈 신사니까. 네. 그래가지고 전 일본을 통일하기 위한 평범한 이름으로 바꾸자 해서 야스쿠니 신사로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야스쿠니 신사에 가면 맨 위에 있는 위패가 요시다 쇼인의 위패예요. 우리 한반도를 정벌하자라는 정한론을 만든 그 인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야스쿠니 신사를 우리가 왜 반대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죠. 그게 돈가스의 오리진이다. 돌고 돌아 돈가스가 이렇게 왔네요. 그렇게 해서 그 시기에 우리나라로 이제 서울역에 첫 그 식당 열었던 그 식당에서부터 시작돼서 기자님 그 일본 돈가스랑 우리나라 돈가스의 차이점 아세요? 일본 돈가스는 가격표가 N으로 되어 있을 거고 우리나라 돈가스는 원으로 되어 있겠죠. 역시 최고의 경제 프로그램. 한 7,000원 하나 요즘. 일본 돈가스는 예. 그 만들 때부터 이제 그 젓가락으로 이제 먹기 편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 썰어 나와요. 잘라서. 아 그래요? 지금도 일본식 돈가스 집 가면은 다 썰어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아 그게 일본식이라 그렇군요. 네. 그냥 먹기 좋으라고 써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인데 네. 원래 슈니첼과 그 커틀렛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냥 썰지 말고 그냥 통으로 먹자. 그 대신에 너무 두꺼우면 이제 잘 못 먹기 때문에 망치로 두들겨서 얇게 만들자. 아 고기를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돈가스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일본 돈가스는 좀 두툼해요? 두툼하고 서로 썰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하. 야 먹을 때마다 또 그런 스토리를 또 음미하면서 먹으면 맛있고 재밌겠네요. 오늘 점심은 여러분 돈가스 어떠신가요? 안 그래도 먹고 싶었는데 예. 사주시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귀금속이라고 말 그대로 희귀한 금속들인데 이게 예전에는 그냥 희귀하고 말았습니다만 요즘엔 이런 희귀금속들이 첨단 IT 제품에도 많이 들어가고 스마트폰 반도체에도 필수품이고 특히 요즘 뜨는 산업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이송하려면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배터리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즘 이 희귀금속을 놓고 전 세계 패권 경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다룬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라는 책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그렇죠.
100년 전에는 석탄이 제일 중요한 자원이었는데 예. 최근 100년에는 석유가 최고의 전략 자원이 돼서 그렇죠. 석유를 놓고 또 전 세계가 또 시끌시끌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석유도 한물 가고 희귀금속의 시대가 희귀금속이 있어야 된다. 예. 이게 태양광, 풍력 이런 걸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 만들어서 우리 집에서도 쓰고 자동차에서도 쓰려면 이런 게 필요한데 야 이것도 큰일이네. 없네 여기저기 그런 이야기까지. 예, 맞습니다. 이게 캐내는데도 또 뭐 환경 오염이 많이 돼서 예. 이것도 문제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예, 맞습니다. 예. 희귀금속이 뭐였죠? 우리 지난 그러니까 시간에 희귀금속이면 이제 말 그대로 희귀해서 음. 끝에가 뭐뭐륨, 뭐뭐듐 뭐 이렇게 끝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갈륨, 뭐 인듐 이렇게. 예, 맞습니다. 간혹 예.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희귀금속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식품으로 치면 조미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특히 요즘 첨단 기기일수록 이것들이 꼭 들어가고 또 다양한 종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안 되고. 예, 예를 들면 아이폰 같은 경우만 해도 한 기기에 한 20여 가지의 희귀금속이 들어가거든요. 양은 굉장히 적은데 예.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조그만한 거를 캐내기 위해서 막 바위를 50톤치를 깨면 화학물로 또 정제를 해야 네. 1kg이 나오는 식으로 또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나온다. 이런 문제가 있는 뭐 유용하면서도 좀 단점이 있는 금속입니다. 그래도 석유는 여기저기에 많지는 않아도 발견하면 쪽 그냥 뽑아 올리면 그 석유가 100% 석유가 올라오는데 그렇죠. 이거는 있기는 있는데 바위 같은 곳에 막 골고루 흩어져 있어서 예, 한 톨 한 톨 모으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죠. 이게 그런데 세계의 어떤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희귀금속이라는 이 전체에서 중국 한 나라가 한 60% 정도를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시장의 절반 이상을 혼자 생산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조사된 자료가 있는데 예.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이 전략자원이다 보니까 매년 이런 리포트를 내더라고요. 네. 여기서 측정해 보니까 작년에 한 24만 톤이 생산이 됐는데 희귀 금속들이 예. 그 중에 이제 60%인 절반 이상이 중국이 혼자 생산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동안 우리가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했던 석유도 네. 뭐 중동 지역에서 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마찬가지 아닌가요? 석유하면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오펙, 뭐 예. 사우디가 대장인 그 예. 오펙이 이제 쥐락펴락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오펙의 점유율이 지금 한 40%가 안 됩니다. 한 38%. 아, 그런데 히토류는 한 나라가 중국 한 나라가 60%를 생산한다. 예, 그러니까 지배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거죠, 거의. 다른 나라에서는 진짜 안 나와요. 2등은 어디입니까? 2등은 미국입니다. 아, 미국이 지금 한 15% 정도로 2등인데 격차 크네요. 격차가 크죠. 그 밑으로는 거의 한 자릿수로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나라가 영향력을 주기에는 중국이 압도적인 상황인 거죠, 지금. 왜 이게 중국에만 있을까요? 이게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어디나 전 세계 어딘가에 분명히 워낙 아직은 탐구 중이긴 하지만 있긴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하는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캐내려면 막 그 지역 주민들이 암도 걸리고 병도 걸리고 또 뭐 거친 작업으로 많이 다치시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개발이 안 된 나라들이 좀 중점적으로 개발도 하고 채굴도 하니까 현재는 이 생산량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몰려 있다. 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중국은 어쩌다가 이 시장을 그렇게 많이 장악하게 됐어요. 남들은 피곤하기도 하고 뽑아 쓰는데 네.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안 쓰던 걸 중국은 이제 캐다가 팔기 시작하니까 중국으로 다 수요가 몰렸다는 뜻인데. 그렇죠. 이게 중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 보면 예. 딱 한 마디가 대표적인데 그 덩샤오핑이라고 중국의 대표적인 지도자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1992년에 한 말이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엔 히토류가 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이 생각한 히토류라는 희귀금속, 그러니까 예, 히토류가 예. 희귀금속에 포함되는데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희귀금속의 가치가 중동의 석유 같은 거였다. 이미 중국은 90년대부터 이걸 전략 자원으로 보고 네. 열심히 개발을 해온 겁니다. 나중에 이게 뭐 친환경 배터리 여러 다양한 스마트폰 이런 거 사실은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그 시절에 예. 이게 앞으로 필수적인 자원이 될 거라는 걸 알았다고요? 그때 이미 가치를 보고 왜냐하면 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랑 중국이 생산량이 비슷했고 히토류가 예, 이 희귀금속이 그 외의 나라들도 꽤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중국이 워낙 싸게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네. 모든 시장이 넘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그걸 알았냐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이게 전략 자원이 될지를. 중국 하면은 보통 중국 공산당 뭐 이런 권력층 얘기를 하면 예. 무협 소설이나 뭐 궁중 암투 같이 생각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암투, 뭐 음모. 예. 근데 사실
덩샤오핑 이래로 모든 중국 지도자들 다 공학 전공자입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예. 이과다, 문과, 이과 다 이과인데 예. 장점인이 전기공학, 그리고 그 다음이 후진타오는 수리공학, 이제 수력, 그리고 현재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화학을 전공했거든요. 대학에서. 예. 그리고 총리가 2인자인 총리도 예. 현재 그 리커창 총리가 이제 경제학 전공자인데 그 사람 빼고는 예. 다 이런 공학 전공자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좀 이런 기술 관료들이 한마디로 나라를 이끌어간 나라인데 네. 그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이 희귀금속이라는 게 어떤 게 가치 있는지가 이 권력층 내에서 공유가 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이과니까 알았다. 예, 여기서는 이제 이 중국 기술 엘리트들의 역량을 좀 강조를 합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주로 문과인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좀 산업 전략도 많이 짜고 하니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중국에서 먼저 시작했다. 그게 전부예요? 그렇지 않고요. 이제 예.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열심히 생산을 하는데 이걸 활용해서 지배력을 높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 이게 희귀금속을 활용해서 이런 작은 최첨단 자석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기기 안에 들어가서 작동을 할 정도의 이 자석 같은 거 아니면 아주 중요한 부품들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이게 원래는 일본이나 서구가 90% 이상을 점유한 아주 테크놀로지 산업이었는데 네. 중국이 이제 그쪽 업체들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히토류 같은 거 싸게 많이 공급을 해줄 테니까 네. 이 중국으로 공장을 옮겨라. 이걸로 자석 만들 거면 예. 자석 공장 여기로 갖고 와라. 갖고 와라. 뭐 우리가 왜냐면 안 그러면은 수출 커터도 좀 제한을 하는 식으로 좀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공 기술 배우려고.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다 중국으로 계속 불러들이니까 예. 이런 산업들이 기업 규모는 작아도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부품 업체잖아요. 예. 이런 업체들이 90년대부터 중국으로 몰려가서 이 작가는 프랑스인이지만 일본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근데 일본이 그런 부품 소재가 아주 발달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가장 그런 기술 이전을 많이 해준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가깝고 하니까 예. 회사를 많이 옮겼는데 그때는 뭐 그냥 좋은 조건이니까 했다가 돌아켜 보니까 중국이 그 기술까지 다 습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원재료 생산에 이어서 부품까지도 기술이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넘겨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의 저항하지 않고 넘겨준 게 네. 사실 지금은 미중 갈등이 심각하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뭐 중국이 이제 우리의 공장이 될 거야, 뭐 예. 우리의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될 거야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경계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또 선진국 입장에서는 예. 우리 손에 이제 환경 오염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역 주민도 반대하고 뭐 환경단체도 반대하고 하니까 예. 그냥 중국으로 다 보내자. 우리는 좋은 산업만 할 거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중국이 무슨 풍력, 태양광, 뭐 전기차 이런 산업은 네. 뭐 웬만한 나라 못지않게 거의 1등으로 치고 나가던데. 예. 그래서 뭐 배추 산지에서 배추 김치도 맛있듯이 원래 그 원료가 그쪽에 히토류가 많이 나니까 예. 그게 좀 유리하게 작용했나요? 중국의 친환경 산업이나 배터리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된 배경으로. 그렇죠. 이게 전략적으로 활용했다고 했잖아요. 희귀금속이 생산량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예. 중국이 만약에 중국의 쿼터에 따라서 전 세계 공급량이 결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가 석유가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거보다 강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수출량은 계속 줄이면서 전략적으로 물론 그때 뭐 이런 지금 같은 뭐 최첨단 산업을 모두 내다본 건 아니지만 이거 언젠가 그렇게 쓰인다 해서 계속 기술력을 쌓은 겁니다. 외국 네. 기술도 가져오고 이런 희귀금속을 활용하는 데다 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 하나씩 단계를 높여서 지금 최첨단 기술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같은 게 가장 최신 기술이잖아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기술 계속 쌓아온 건데 그 성과가 이미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이런 뭐 친환경 드라이브는 미국이나 유럽이 주도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앞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중국의 경쟁력을 보면 태양광 설비도 세계 1위, 수력 풍력도 세계 1위, 전기차도 세계 1위, 네. 그리고 2차 전지 생산량도 거의 80% 정도를 점유하는 1위 국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요즘에 이런 그린 뉴딜 이슈에서 다 뜨는 종목들이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그 분야를 중국이 이미 엄청나게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보수적인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하면 네. 지금 그 태양광 패널 이런 매출 한 80~90%가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거 결국은 다 중국으로 가는 돈이다. 근데
당연히 미국도 이런 거 키우고 싶어 하는데 네. 원가 경쟁력이나 기술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중국은 이걸 쌓아왔기 때문에. 희귀금속을 중국에서는 싸게 구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중국은 그 희귀금속 산지 주변에 이미 기술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열심히 개발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만은 중국이 오히려 선진국 못지않은 기술력을 갖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린 뉴딜 이제 친환경을 하려고 보니까 예. 중국의 경쟁력에 빛을 발한다는 거죠. 그냥 뭐 우리가 석유를 중동에서 사다 썼듯이 네. 미국도 셰일 오일 나오기 전에는 사다 썼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로 참 유명하고 네. 이 희귀금속도 그냥 그럼 중국에서 사다 쓰죠. 그리고 한 또 100년 지나면 또 다른 것도 나올 거고. 지금 뭐 그렇게 이미 그런 거 하고 있고. 예. 근데 중국이 이걸 쿼터를 주고 있는 게 중국이 마음대로 이걸 마구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자국 내 환경 오염이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마구 싸게 팔면 안 되니까 대표적인 게 2005년만 해도 중국이 히토류를 한 쿼터를 쟀어요. 그러니까 수출량 제한을 네. 한 6만 5천 톤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출을 했는데 지금은 2010년에는 이게 3만 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말고는 만들어 파는 나라가 없으니 예. 우리가 조금 만들면 비싸게 사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예. 많이 만드나 조금 만드나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은 똑같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사실 돈 벌려고 한다기보다는 전략적인 가치도 있고 예. 물론 경제적 가치 당연히 있습니다만 근데 맞아. 쿼터도 이미 줄였고 또 이걸로 전략적인 이제 무기로도 쓰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아마 히토류란 이름을 처음 들어본 게 아마 예. 2011년에 그 일본이랑 미국, 중국이랑 이제 그렇죠. 저기 히토류 전쟁을 한다고 그랬었죠. 히토류 전쟁 한번 예, 했었죠. 예.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을 금지하니까 한 2주 정도 만에 일본이 손을 들었어요. 예. 일본 전자산업이 다 스톱 위기가 되니까. 음. 그러니까 이미 10년 전에도 이런 위력을 보였고 지금은 히토류 사용량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대표적으로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 한 20여 가지의 희귀금속이 들어가니까 예. 만약에 그럴 일은 지금은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에 공급을 중단한다. 그럼 그런 대중적인 제품들도 생산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예. 사실 석유는 특정 지역에서 많이 나기는 해도 그 동네를 미국이 장악하고 컨트롤할 수 있었으니까 예. 우리 그럼 석유 안 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가 어려웠죠. 그렇죠. 미국이 그리고 거의 100년 동안 그렇게 석유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한 100년을 보낸 거죠. 그랬었죠. 예, 그런데 이게 중국의 히토류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말 잘 안 통하는 나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미국이 한 100년 정도 판을 다 만들어 놨는데 예. 그 판이 뒤집어지니까 전략적인 구도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혹시 군사 무기 이런 데도 많이 쓰여요? 예, 많이 씁니다. 요즘에 전쟁을 그냥 옛날처럼 이렇게 총 들고 맞붙어서 싸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유도 같은 스마트 폭탄 예. 그리고 우리도 많이 수입한 F-35에도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뭐 로봇, 인공위성, 뭐 잠수함 설비 이런 데 다 들어가다 보니까 예.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미국이 자랑하는 무기들도 다 중국산 희귀금속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희귀금속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은 당연히 예. 첨단 무기 개발에도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싸게 가성비 좋게 성능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그러면 그냥 중국이 계속 만들도록 두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유럽은 지금이라도 어디 찾아다니고 캐고 해야 되지 않나요? 실제로 한 2010년대, 뭐 200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생산량이 거의 0까지 거의 0에 떨어졌는데 네. 제가 찾아본 자료가 15%까지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전 세계 희귀금속 수요량의 15%는 미국은 스스로 만들어 쓴다? 예. 이제 그게 한 몇 년 사이에 0% 거의 0%에서 15%까지 올라온 게 예. 한마디로 70년대, 80년대 닫았던 광산 다시 열고 자기들도 파악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거. 예. 다시 그런 거 열고 캐기 시작하고 또 이제 원래 이런 희귀금속 비축량을 계속 줄여왔어요. 예. 뭐 중국이 팔 거니까 이랬는데 이 비축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시 창고에 쌓아. 진짜 전략 자원이 되고 있나 봐요. 예. 우리나라도 원래 한 30일치 정도만 쌓아놓고 있던 걸 이번에 한 100일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 희귀금속들을. 예. 그러니까 각국이 이제 이거 심각하다. 이거 뭔가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알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미국이 필요한 건 미국에서 캐다 쓴다고 말씀은 해주셨던 것 같고 네. 일단 15% 정도는 그거는 미국 쓸 거고 그냥 미국 쓸 거 우리한테 안 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어디 좀
또 믿을 만한 곳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예. 광산을 왜 개발을 잘 못하게 되냐면 개발을 막 하잖아요. 여기저기 다 개발을 하는데 중국이 이 시장을 그냥 독점을 하다 보니까 네. 이건 음모론이고 추측이긴 하지만 가격이 히토류가 작년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변동량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업계에서는 이거 중국이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거나 변동을 주는 것 같다. 왜냐면 그래서 실제로 외국 광산들이 거의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가치는 있는데 경제성은 없으니까 안정적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덤핑도 치고 더 받아도 되는 거 갑자기 가격 떨구기도 하고 예. 또 끌어올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구 기업들이 이 산업에 진출하기 어렵게 헷갈리게 만든다. 예. 우리나라도 이런 자원개발 진출해봤지만 이 분야가 굉장히 그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막 비판도 받고 망하기도 하고 하니까 예. 유지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중국 외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경제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중국한테 잘 보여야 돼요, 전 세계가?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왔지만 예.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아니까 EU도 조사하고 미국도 계속 이 분야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대체 개발지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요즘에 아주 미국이랑 합이 잘 맞는 나라가 호주잖아요. 네, 네. 중국이랑 굉장히 싸우고 있고. 그래서 보통 호주에 많은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지만 아까 2등이 미국이라고 했지만 호주는 세계 4위의 희귀금속 생산 국가거든요. 네. 또 호주가 워낙 광산업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주가 개발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희귀금속들을.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치 석유 시대에 사우디의 손을 잡은 것처럼 앞으로는 미국이 호주의 손을 잡아서 이런 희귀금속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네. 또 워낙 호주는 역량이 많고 땅도 넓으니까 많을 거거든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호주랑 손을 잡으면 호주에서 많이 나을 것 같다. 예. 그리고 그 외 의외의 나라가 예. 미얀마가 세계 3위의 생산량을 자랑해요. 미얀마가. 예, 이 미얀마는 저도 이 이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 이런 나라들도 이제 전략적 가치가 부각될 거고 아프리카 앞으로 중동보다는 아프리카 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얀마,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또 중국이 손을 뻗고 있어서 그렇죠. 먼저. 여기서는 오히려 중국이 거기 이미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해요. 진짜 이걸로 싸우려고 그러나 봐요, 진짜. 정말 지금은 약간 섬찟한 상황인 거죠. 서구 입장에서는. 혹시 뭐 그럼 저 땅에서 나오는 데 없지만 예. 석유도 바다에서도 나오듯이 네. 바다에서 캐올 방법은 없습니까? 바다는 어차피 누구 임자 있는 것도 아니고 꽂으면 내 바다라면서요. 바다에 대한 기대가 커요. 그래서 예. 전 세계 70%가 바다니까 그래서 바다 영토들도 지금 다 탐색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우주에서 가져오는 것도 네. 방법을 좀 개발하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주엔 굉장히 많거든요. 소행성 같은데. 그래서 그런 우주 산업에도 투자를 하는 게 또 그런 경제성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고민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힌 경제 플러스 마칠 시간이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릴 건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12시에 유튜브 MBC 라디오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진우의 손에 잡힌 경제가 딱 10주년 됐습니다. 파티합니다. 시간 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유튜브로 접속하셔서 저랑 만나보시죠.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